저는 문학평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생들하고 문학 수업하고 있는 유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황은 지금 여름방학이죠, 학교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업에서 자유로워서 좀 밀린 숙제하고 있고, 또 코로나 환경이 좋아져서 여행도 하고 뭐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비평을 한 지가 이제 제법 오래됐는데, 한 번은 전 시조시니어프 이사장이시던 이호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나눈 인사였는데, 그 당시 그 현대시라고 하는 월간지에 당신께서 시조 3편을 수록하고 그 3편에 대한 그 비평을 싣는다.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뭐랄까 주저하니까 이호걸 선생님 특유의 해보십시오. 그래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2002년 지금부터 한 21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얼음에서 지금 시조시니어프 이사장이신 이정환 선생님께서 좀 늦깎이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조 비평을 하던 터에 만나게 돼가지고 서로 많은 시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훌륭한 이렇게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서 그리고 해보니까 제 성정하고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일반 자유시 쪽에서도 난해하고 이렇게 장황한 것보다는 단정한 작품들을 주로 옹호해 왔고, 그것을 비평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일에 진력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조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숱한 작품들을 좀 읽고 해석하면서 그러한 그 재미가 이제 이런 한 20여 년의 시조 비평의 제 이력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비평을 해보니까 시조단의 많은 그 학술대회나 세미나나 또 잡지의 특집 같은 게 주로 형식 논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되게 비판도 율격의 무분별한 해체라든가 기존의 문법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변형시키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한 흐름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을 자유롭게 횡단하는 흐름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이런 경향도 있죠. 다 형식론입니다. 그럼 내용론의 비평은 왜 시조에서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일단 시조라고 하는 형식이 주는 제한 요소가 내용에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시조는 원문문학에서 이제 자유시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영성하거나 부재한 영역이 있습니다. 가령 난해 시조가 드물죠. 극단적인 난해 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악마적인 성격이라든가 극단적인 그 인간의 자의식 같은 걸 설명하기 담아내기에 시조라는 그릇이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시조 시인들이 그걸 자의식으로 수용했는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그런 논의가 드뭅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세계사적인 전쟁, 난민, 그리고 또 환경, 기후변화, 이런 숱한 세계사적 의제에 대해서 시조가 응전하고 참여하는 일이 자유시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거는 시조라는 단아한 형식이 가지는 확장성의 제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조 시인들이 시조의 첫걸음을 들어설 때부터 조금 이렇게 자기의 심장하고 맞지 않았던 측면도 있지 않는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조가 더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과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심혼을 울리려면 지금 우리가 골착해 가는 서정, 자연, 그리고 내면, 그리고 사랑, 그리움, 뭐 이런 영역에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것, 형태의 논의 플러스 이런 그 내용 논의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 시조가 좀 더 다양한 현대성을 좀 갖추는 쪽으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론을 확장시키자 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죠. 물론 그런 시조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시조 창작의 주류로서 조금
큰 의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응전하고 자기가 또 어떤 그 견해를 갖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고대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거든요. 매체가 있고 또 비평이 따르고, 다음에 문학사를 쓰게 되고, 또 안에서 시조단이 형성되고, 거기 일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문학상도 수여하고 신인도 뽑고 이러면서 하나의 네트워킹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제도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제도에 진입한 지가 100여 년이 됐고, 또 해방 이후에 많은 시조 우리의 선각자들이 노력해서 시조 단위라고 형성될 수 있는 인적 구성, 매체적 구성, 그런 어떤 평가의 메커니즘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위상이 제가 처음 비평할 때보다도 엄청나게 신장을 했고, 뭐 그 이전 70년대, 80년대 정도에 비교해 본다면 두세 배 정도 신장된 것 같아요. 우리 현대문학이라는 그 종합문예지가 1955년 창간돼가지고 지금 최장수 문예지인데, 그럼 두 번째가 바로 시조문학입니다. 60년에 창간돼서 지금 그렇게 숱한 세월을 이어오는데, 물론 거기는 이태극 선생이라는 한 분의 아주 정말 큰 노력이 그것을 가능케 했고요. 계속 출간되고 있는데, 그때 그 창간호인가 이호인가에 전국 그 시조인 명부가 있어요. 30명 정도의 시조 시인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39명이 아니라 390명을 넘어 이제 아마 3,000명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1,500에서 2,000 정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또 시조로 자신의 문학적 운명을 건 사람들의 열의와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시조단은 다른 뭐 자유시나 소설단에 비해서 이 사람이 적은 건 맞지만 그래도 뚜렷한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특장은 뭐냐면, 자유시는 무분별한 자유를 허락한 장르예요. 그래서 길이나 화법이나 또 거기에 뭐 다른 언어 아닌 비언어적인 구성들이 많이 들어가도 자유시니까. 근데 시조는 무한정 길어질 수가 없고, 또 선엄적인 그 울타리가 있죠. 도자기 빚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농로처럼 그런 걸로 생각하면 울타리죠, 그건. 그것도 지켜야 또 시조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조를 읽을 때 생각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시가 확장해가는 그 원심력의 반대편에 구심력으로서 시조의 특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는 좀 시조와 시조 아닌 것을 구분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성의 그 의제들을 시조가 수용하면서 확장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조의 특장은 오히려 제한 요소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면 되지 않는 든든하고 은은한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조를 규정해서 우리 민족의 유일한 정형시다. 그다음에 문자를 가진 민족 중에 정형시를 가진 민족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가 되면서 시조의 옷을 입고 국제적인 질서 속에 또 시조를 놓는다, 이런 지향까지 포함한다면은 앞으로 시조에 대한 논의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은 서양인들은 한국의 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 문학 그럴 때 소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조 얘기를 하면 조금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양의 눈 밝은 그 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이 한국의 Korean Traditional Poetry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조가 K 리터처의 어떤 하나의 것을 알리는 그런 특장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 또 개인적인 경험 속에 기대를 해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조도 쉬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조는 이제 뭐 넓게 보면 시의 한 하위 장르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독립 장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시, 우리가 야 이거 시도 아니야, 야 정말 시네, 이런 그 시와 시 아닌 것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조도 시여야죠. 그러니까 문학성을 갖춘, 또 밑줄 그으면서 야 이 구절은 하나 외워둬야겠다, 그런 그 문학적인 집중력,
어떤 흡인력을 갖추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시조도 쉬어야 된다. 근데 왜 시조로 썼나? 이제 그게 두 번째 관건인데요. 그래서 그게 시조라는 이제 틀과 아까 그 감동했던 그 문학적인 시인 것, 그것이 어떻게 결속하고 단시조면 단시조, 연시조면 연시조, 사설시조면 사설시조로 어떻게 그 형식과 적합하게 맞아떨어져서 새로운 감동과 충격을 주는가에 중점을 두죠. 또 그런 작품들이 많은 분이 이제 좋은 시인이고, 예전에 우리 문학사는 대표적 한 편으로 그냥 문학사에 끝까지 기록되는 분들 많아요. 또 이제 어떤 분들처럼 아주 뭐 명편을 오랫동안 쓴 사람이 있어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이제 발표 지면도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 시조단은 이제 등단해서 40년, 50년을 헤아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좀 대표작 한두 편 갖고 안 되게 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평생을 좋은 작품을 쓰는 고단한 이제 과제가 이제 시인들 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갱신해 가면서, 그러나 사람이 잘 변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일관성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20년 쓰고 딱 자신의 문학적 생애를 마쳤던 선배 세대들이 오히려 비평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다가, 그런 작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실물을 딱 대면 이제 이견이 생기죠. 그게 이제 비평이 하는 일이고, 저는 그래도 그 실물을 거론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론된 시인은 이제 흡족해 하시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그게 대표적인 법례가 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보고, 또 요즘 게 없으면 또 저 1920년대에서 찾아오고, 그러면서 비평적인 그 아젠다들을 이렇게 맞춰가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시조는 그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공통 감각에서 이 시조는 진짜 기억해둘 만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또 그것들의 역사를 쓰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고시조의 중심은 단시조였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문학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창으로 공연이 됐고, 또 매체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기억해서 불러야 되니까 짧은 것이 선호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 1920년대 이후로 이제 시조는 문학으로 독립했습니다. 이제 창으로 부르는 일부의 것이 있지만 이제 활자로만 쓰여지고, 활자로 유통되고, 활자로 이제 평가되는 시스템에 들어온 이후로는 연시조가 많아졌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할 말도 많아졌고, 뭐 이를테면 현대성 논의에서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단시조의 완결성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게 돼서 서사성도 들어오고 이렇게 길어진 건데, 혹시 단시조는 단시조대로, 연시조는 연시조대로, 사설시조는 사설시조대로 각자의 독자성을 가지고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 연시조는 한 편 한 편이 완결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을 구성하는 시조들이, 그게 하나의 시조죠. 그러나 이게 너무 이렇게 연시조로 써야 될 필연성이 없이 이렇게 얘기만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산문체가 도입돼 가지고 쓴다든가, 아니면 사실은 한 편의 연시조의 한 수가 완결성이 없이 끝나고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연시조에 좀 장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시조가 많아지는 거는 이제 그런 문학 외적 요인들이 좀 있고, 또 그러나 한 수 한 수의 그 시조들이 잘 완결되고, 그것이 결속해서 이루는 연시조가 더 많이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고시조는 뭐 아시다시피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붙인 뭐 단시문가, 하여가 이런 그러니까 노래죠. 강호사시가 어부사시사, 그런 제목 아래 쓰여진 노래죠. 근데 현대시조는 이제 문학으로 독립돼서 따로 제목이 있고, 제목이 가나 사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물을 불러온다든가 내면의 정서적인 표현을 하든가, 근대적 개인의 발견, 그런 것으로의 자각이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근대시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애송작은요, 저는 이제
두 명의 시인이 천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대 시조 이후에 하나는 노산 이은상이고요. 하나는 조운이에요. 전혀 다른데 어쨌든 시조를 정말 잘 쓰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애송작도 여기 있어요. 조운을 얘기하면은 조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생애의 굴곡 때문에 우리에게 읽히지 않았고, 그러나 조운이 소개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쑥 물러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활달하고 자유로운 근대 시조를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여기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아주 범례로 남은 분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조집, 그 해방 직후에 나온 그 시조집에 실린 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작품 뭐 성류나 뭐 구룡폭포 이런 거지만은 전편이 다 아름다운 시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산 이은상은 이분도 천재인데요. 조운하고는 다른 행로를 걸으셨죠. 해방 이후에 이제 이분은 북쪽으로 가셨고 이분은 남쪽에 남아서 이제 거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형태의 그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분의 그 아름다운 시조들이 곡이 입혀지는 좀 그런 행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 이제 어릴 때 몰랐는데 이게 다 이은상 시조네라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보니 산천 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려. 이 옛 동산에 올란데요. 또 뭐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마소 뭐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네. 이 사랑이란 시조고. 그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뭐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결 눈에 보이네 가곱하고, 그리고 장하던 금전벽우 찬재되어 남은 터에 이 장한사거든요. 그래서 한 편 한 편이 밝고 아름답고 그 그리움이라는 문학적인 그 오래된 의제를 정말 한 편 한 편에 녹여낸 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는 조운 시조와 이은상 시조로 이렇게 대별되는데, 물론 이제 초정의 뭐 봉선화나 사향, 그다음에 이호의 개화, 또 이런 근대 시조의 전범들이 앞에 있었죠. 또 위당이나 육당이나 춘원이나 그런 이제 근대 시조의 그 선각들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이제 뭐 아주 많아서 제가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한 편 한 편이 다 그것으로 빛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등재됐지만 제가 굳이 애송 시조를 말하자면 노산과 조운을 들고 싶습니다. 옛 동산에 올라 노산 이은상.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과 다시 보니 산천 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려.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디다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올 연말까지 탈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조문학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장르적 접근을 해서 이게 고시조에서 근대 시조로 어떻게 탈바꿈을 하면서 또 이어질 건 이어지고 어떻게 음악에서 장르가 분화가 되면서 문학으로 정착했는지를 따져가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고단한 학술적 작업이죠. 그리고 문학 이후의 역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가론 형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가를 하나씩 이제 할당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형태별로 분류해서 단시조의 역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재별로 나누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사랑을 다룬 시조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해야지 전체를 다 하면 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또 부족하고 또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했어요. 작품으로 읽는 현대시조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의 108번뇌라는 1926년에 나온 시집이 이제 첫 번째 물론 그 전에 잠깐 언급됐던 남궁옥의 시조라든가 대구 여사의 시조라든가 육당 최남선이 그 108번뇌 이전에 쓴 시조도 물론 있지만 그건 전사로 치고 이제 최남선을 처음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 시조가 정착되고 이제 형태를 갖추고 이른바 시조 단이 형성된 그때를 보통 60년대, 70년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한 70년대 점에서 하한선을 두고 80년대 이후는 다 차후 과제로 두고 70년대 어느 선에서 멈춰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 다 선별해서 그 작품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그런 조금 읽기 편한 그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그 현대 시조사를 한번 써볼 예정인데, 시조 작품도 좋은 작품을 쓰셨지만 시조에 대한 언급을 하신 분들의 그런 비평적 논의는 좀 잘 수렴을 해서 그분들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작품으로 읽는 현대 시조사를 1970년대까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 한다. 시조다움이라고 하는 구심력에 기대가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독자일 수도 있고 같이 시조를 쓰는 협업자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시조를 이렇게 창의적 변형을 한 분들에 대해서 그걸 억제하고 비난하는 것도 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또 그런 형태는 또 갖추고 있으면서 서로 그렇게 협업적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때 비평이 중요하죠. 비평이 이제 그 구심력을 좀 옹호하는 비평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심력을 옹호하는 비평가들이 또 비평의 장을 이루어서 이제 창의적인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비평적 좀 경쟁도 서로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망은 뭐 양면이 교차하죠. 하나는 문학 전체가 지금 하향세기 때문에 그럼 시조도 당연히 하향세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문학이 예술 행위의 정점인 시대에 저는 공부했습니다. 문학소년이란 말은 그냥 청춘의 동의어였죠. 지금은 다 게임소년 그리고 웹소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디어라든가 장르적으로는 이제 분화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문학은 많이 축소되거나 실제로 큰 이제 유인 효과가 없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조를 포함한 모든 문학이 전망이 어둡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변치 않는 측면도 있고, 또 리트로 이른바 그러니까 그걸 복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디오가 발전해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CG도 할 수 있지만 흑백 영화도 보고 또 제작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은 문학은 이제 그렇게 AI까지 퍼져간 것 이면에 그것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면서 존재를 구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이제 문학 안에서 시조, 이제 그거는 강단이 있는 자의식을 가지고 치고 나가시고, 그리고 시조단의 또 세대 교체, 또 젊은 분들이 요즘 많이 신춘문예에 응모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또 문학 안에서의 시조는 전망은 저는 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시조단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저도 이제 뒤에서 비평적으로 백업하고 이러면서 잘 꾸려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변화가 빠르잖아요. 좀 그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광고 문구인데요,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변화하는 건 좋은데 변함이 없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뭐고 변함이 없는 게 뭔가. 인간은 다 변하죠. 다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놀던 옛 동산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정지용도 고향에 돌아오니 그리던 고향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인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하죠.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헛된 거죠. 그 변함과 변하지 않음의 변증법, 숨김과 드러냄의 변증법, 말씀과 침묵의 변증법, 다음에 사라짐과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학을 가능케 하는 거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대입하면 삶과 죽음이죠,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철학적으로
시조에도 사유가 있다. 시조가 날렵한 언어적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 사람 시조는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게 저는 바람입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런 뜻도 있네 하는 중층적 의미망을 갖추는 그런 시조. 그러니까 감각의 활달함, 아주 서정적인 어떤 선명함 이런 것도 시를 이루는 일이지만 약간의 복합적 사유가 들어가서 읽기에 따라서는 달리 읽힐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 그러니까 빛도 있지만 그늘도 있는 그런 시조를 쓰셔서 정말 그 시조도 여러 형태의 독자들을 갖추는 그런 것을 쓰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또 서로 돕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조를 계몽할 때 흔히 말하는 게 이쪽 이웃나라의 하이쿠 아닙니까? 진짜 소규모의 그 하이쿠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그냥 동인지 비슷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이쿠 단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소바쇼나 이런 이래로 읽는 모임은 있지만 거기에 비견해서 현대시조는 그만큼 이제 성층 이른바 그 누리는 국민들의 독자들의 층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계몽하고 또 알리고 또 시조 행사들을 많이 만들고 대중화를 만들고 시조도 노래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한다면 그 시조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시조가 장르적 소멸한 줄 아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고시조 짝 맞추는 시조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멈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육하는데 못했고 교육제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 독자분들이 좋은 시조를 읽으셔서 좋은 시 못지않게 이렇게 문학적 어떤 감동을 누리시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국제도서전 많이 하는데 정부나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이나 또 이제 그 행사를 하는 문학단체에서 한국 도서를 비치할 때 시조를 요즘 뭐 할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된 시조집도 이렇게 제시하고 또 번역이란 난제가 또 개입하는데요. 지금 번역은 대체로 그 이제 국가가 또는 어떤 큰 단체에서 재단 같은 데서 이렇게 번역 지원을 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조는 지원조차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번역가가 시조집을 번역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미주에서 시조시인협회가 생겼어요. 미주 교포들 문인들 중에서 소수죠. 그렇지만 창간호 내고에 이미 이제 2호 내고 있는데 그런 이 흐름을 봐서라도 우리 독자분들이 국민들이 시조라고 하는 양식의 현재성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또 나아가서 다른 그 언어권에 시조라는 양식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제가 바랍니다. 시조 튜브 이름이 좋아요. 이렇게 제가 나와서 이렇게 조금 어줍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우리 시조를 같이 쓰시고 또 논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음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